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머슴은 너무 착해서 일한 세경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비 온다고 해서 덜 주고 눈 온다고 해서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세경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도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세경을 받고 주인 집에서 나와서 혼자 묵묵히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녁을 지어 먹으려고 보니까 밥 지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한 동네 사는 형님네 집에 저녁거리를 꾸러 갔습니다. 남의 땅 부쳐먹는 농사꾼들 사는 꼴이야 다 어슷비슷하니 형님네 집엔들 양식이 넘칠까요? 겨우 좁쌀 한 바가지를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좁쌀 바가지를 들고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앞을 지나는데 웬 거지 노인이 등에 맷돌을 짊어지고 담 밑에 쓰러져 있지 뭡니까? 보아하니 낯선 노인인데 아마도 부잣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다가 쫓겨나왔나 봅니다. 그 집 주인은 남편 없이 사는 과부마님인데 소문난 구두쇠에다가 심술쟁이거든 말입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정신 차리시오.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벌써 얼어 죽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른 노인을 둘러엎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방에 눕혀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어 온몸을 녹이고 얻어온 좁쌀로 조당수를 쏘아 먹이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더니 노인이 부스스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노인장. 정신이 드십니까? 그런데 노인은 깨어나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뭘 찾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홍내 등에 지운 맷돌 못 보았소. 노인을 업고 올 때 맷돌도 함께 업고 왔거든 말입니다. 그건 염려 마십시오. 저 윗목에 잘 간수해 두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됐소. 늙은 것이 은혜를 입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저 맷돌뿐이요. 저걸 드릴 터이니 사양치 말고 받으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맷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맷돌을 얻긴 했는데 뭘 넣고 갈 것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곡식이라고는 어제 쏘아 먹고 남은 좁쌀 한 줌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빈 맷돌을 돌렸습니다. 빈 맷돌을 빙빙 돌리다 보니 이 추운 겨울을 양식도 없이 어찌 날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에이그, 이 맷돌에서 하얀 쌀이나 술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맷돌에서 하얀 쌀이 술술 나오지 뭡니까? 이게 뭐야 하고 멈추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리니까 또 나오는 것입니다. 술술 나와서 금세 2가만이나 나왔습니다. 그걸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맷돌을 돌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떡 나와라 하면 떡이 나오고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참 신통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맷돌이 있으니 부자 되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곡식 나와라, 살림 나와라 해서 나온 것을 형님네 집에도 주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고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부잣집 과부마님이 보니까 가난뱅이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거든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는 자기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부자가 되어 잘 사니까 자기나 남이나 똑같게 됐단 말입니다. 이 심술 많은 마님이 또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것입니다. 에고, 분하다. 그 거렁뱅이 노인이 그런 보물을 가진 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재워주고 얻는 건데. 그러면 나 혼자 더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에고, 분해서 배 아파서 못 살겠다. 하면서 배를 끙끙 앓지만 엎질러진 물이니 소용이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꾀를 낸다는 것이 거지 잔치를 베푸는 꾀를 냈습니다. 온데 거지를 다 모아다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물 맷돌 가진 거지 하나쯤 걸려들지 않을까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거지 잔치를 해도 맷돌 가진 거지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산지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거지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잔뜩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한 보름씩 그러다 보니 그 좋던 살림도 거덜이 날 판입니다. 나중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 이놈들아. 얻어 처먹기만 하고 맷돌 하나 주는 놈 없으니 이게 무슨 경우냐. 하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니 영문을 모르는 거지들은 다 주랭랑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거지 잔치도 끝장이 났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어떻게 하면 저 보물 맷돌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밤낮으로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어찌하다가 뾰족한 수를 하나 냈는데 그 수가 몽고하니 훔치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 훔쳐내면 그만인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욕심 사나운 마님이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 맷돌을 훔쳤습니다. 훔쳐내오긴 했는데 이걸 동네에서 쓰다가는 당장 들킬 터인이 안 되릴 아니겠습니까? 맷돌을 짊어지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나라 안에서 쓰다가는 소문이 나서 언젠가는 들킬 터이니 그것도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 가서 쓰겠노라 하고서 그 길로 배를 탔습니다. 맷돌을 배에 싣고 바다 한복판에 나가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맷돌을 돌려보고 싶은데 무얼 나오게 할까 궁리하다가 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때야 소금이 귀한 물건이니 그것만 잔뜩 가지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 같거든 말입니다. 딴 거실랑 말고 귀한 소금이나 나와라. 하면서 맷돌을 빙빙 돌리니 하얀 소금이 술술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니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옳지, 옳지. 소금 나와라. 자꾸 나와라. 맷돌을 하염없이 돌리니 소금이 금세 배에 하나 가득 쌓였습니다. 소금이 배에 가득하니 배가 스르르슬슬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욕심쟁이는 그것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잘 나온다. 잘 나와. 또 나와라. 또 나와. 하면서 자꾸 맷돌을 돌리지 뭡니까? 그러니 배가 바다 밑으로 쑥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욕심쟁이 마님은 바다에 빠져 죽어도 맷돌은 자꾸 돌아가니 소금은 그저 쉴 새 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바닷물이 짜게 됐다는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가진 자들이 욕심을 내며 더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나눠주는 선행을 한다면 정말 요술 맷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살림이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산밭이나 일궈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집이라고 있는 게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칸인데 어찌나 허술한지 뒷간도 없었습니다. 뒷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줌이 마려우면 그냥 한 대 나와서 찍찍 갈긴단 말입니다. 텃밭이고 거름더미고 마당이고 그게 다 뒷간인 셈인 것입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니까 뭐 거리낄 것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밤이 되면 마당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을 것 아닙니까? 매운 바람이 쌩쌩 부는 날 밤에 자다가 말고 일어나 신을 신고 나오는 게 좀 귀찮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밤에는 이 총각이 그냥 뒷문을 열고 뒷산 쪽에다 대고 오줌을 쌌습니다. 하도 추우니까 말입니다. 그랬더니 뒷산 산신령님이 그만 노하셨습니다. 신령님 계신 산에다 대고 버릇없는 짓을 해놨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 게으르고 버릇없는 놈을 혼내줘야겠다고 작정을 하신 산신령님이 뒷산에 사는 호랑이한테 명을 내리기를 내가서 저놈을 혼내주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밤중에 총각 사는 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뒷산 덤불 속에 숨어서 또 버릇없는 짓을 하면 단단히 혼내줘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데 마침 총각이 뒷문을 스르르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전처럼 오줌을 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호랑이가 덤불 속에서 막 뛰쳐나오려는데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 혼잣말로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호랑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서는 차마 못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저 걱정해주는 사람을 어찌 해코지하겠습니까? 막 덤벼들려다가 마음을 딱 고쳐먹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먼 데서도 누가 뭘 하는지 뻔히 다 아는 산신령님은 호랑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것도 훤히 알았습니다. 버릇없는 놈을 혼내주랬더니 왜 그냥 왔느냐?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그렇더냐? 그러면 그냥 두길 잘했느니라. 그런데 며칠 지나서 호랑이가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또 총각이 오줌을 누러 나와서는 애 추워. 애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집도 없이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그 다음에도 그러고 또 다음에도 그러고 지날 때마다 그러니 이 호랑이가 그만 감동을 했습니다.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호랑이 도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신령님께 고하기를 신령님, 그 총각이 오줌을 아무데나 싸서 그렇지 마음은 비단결 같습니다.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운 듯하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신령님이 요술 보자기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총각한테 갖다 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면 놀랄 테니까 총각이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 그 요술 보자기를 슬며시 갖다 놨습니다. 그 이튿날 총각이 나무하러 가다 보니까 길에 하얀 보자기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워서 이걸 어디에 쓸까 하다가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머리에 둘렀었습니다. 머리에 보자기를 둘렀으면 얼추 바람은 막아주니까 쓸만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러 산을 올라가는데 이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보자기를 둘렀으니까 옆에서 말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수다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입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은 없고 참새가 몇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들리는 말소리가 바로 그 참새들 소리인 것입니다. 호랑이가 갖다 놓은 보자기는 바로 새의 말을 알아듣는 보자기였던 것입니다. 그것만 둘렀으면 새가 지저귀는 말이 다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참새들이 얘들아, 사람들이란 참 미련하지? 저 건넌마을 김첨지네는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데도 손을 못 쓰고 죽기만을 기다리더라. 그러기나 말이야. 그 집 대들보 밑에 있는 천연묵은 지네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속수무책이라니. 원, 그 지네를 쇠젓가락으로 잡아다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면 병도 나을 텐데. 쯧쯧 하고 짹짹을 하는 것입니다.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건넌마을 김첨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동딸은 알아누워 사경을 헤매고 다른 식구는 근심에 쌓여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그 집에 썩 들어가서 내가 이 댁따님을 살릴 방도를 가지고 왔으니 아무 말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이 뭐 어쩌겠습니까? 여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여도 낫지 않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그런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 목숨만 살려주게나. 목을 빼고 총각 분부만 기다리는 판인 것입니다. 쇠젓가락 한 짝과 사다리를 갖다 주시고 이 집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고 기름을 가득 부어 끓이시오. 시키는 대로 다 갖다 주니까 총각이 쇠젓가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용마루를 턱 걷어내니까 거기에 홍두깨만한 지네 한 마리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을 쇠젓가락으로 집어다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네가 죽으니까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딸이 부스스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동딸 목숨을 살려놓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각은 귀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총각을 사위 삼으려고 한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각은 참 한 색시 얻어 장가들고 처가에서 논마직이나 뚝 떼어주니 가난도 면하게 됐습니다. 집에 뒷간도 짓고 요강도 장만해서 이제는 겨울밤에 뒷산에다 대고 오줌 누는 일도 없어지고 가끔 새소리 듣고 남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산신령은 이 총각이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꿰뚫어 봤기에 보자기를 준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며 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인데 당최 일은 하지 않고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앉았으니 뭐가 생기겠습니까?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지경인데 그나마 아내가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곡식 뒷박이나 얻어오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마당에 벼를 널어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선비는 남의 떡 나 몰라라 하고 방에 앉아 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가 몽땅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탁 막히거든 말입니다.
이래서는 못 살겠으니 내일부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든지, 그게 싫으면 아이의 집을 나가든지 하세요. 허허, 평생 글 읽는 재주밖에 못 배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번단 말이오. 그리고 집을 나가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란 말이오. 두말하기 싫으니 내일 당장 나가요. 이쯤 되니 안 나갈 도리가 있나. 나갔습니다. 막상 행장을 꾸려 나가기는 했는데 나가보니 앞이 막막하거든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작정도 없으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갔습니다. 가다 보니 옆 마을관아에서 글 읽을 수 있는 머슴을 구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슴은 좀 그렇지만 글을 읽을 수 있어서 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옆마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가다 보니 한 마을에 그늘 좋은 정자나무가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몇이 앉아 있기에 저도 가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거든 말입니다. 그놈의 글을 읽는다고 평생 헛고생만 하다가 기어이 마누라한테까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이제는 관아의 머슴짓까지 할 판이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거 참 용하고도 용하오. 이 생원네 집에 우환이 있는 걸 어찌하셨소? 이러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이씨 성에다가 신세라는 이름을 가진 생원이 있는데 그 생원의 이 생원의 부인 이름이 한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심이가 몹쓸 병에 걸려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국의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하고 중얼거렸으니 이건 뭐 족집게도 이런 족집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선비는 뜻밖에도 용한 점쟁이로 알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 생원네 집에서는 선비를 귀인 모시듯이 모셔다가 사랑에 앉혀놓고 부인을 살릴 도인이 왔다고 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였어도 차도가 없어 근심하던 차에 이런 귀인을 만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나서 부디 제 부인의 병을 고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니 선비는 참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소문이 쫙 난 판국에 이제 와서 난 모르고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 몰라라 하자니 미안하기도 해서 며칠 기다리면 무슨 방도가 있을 거에다. 그런데 방도가 있으려니 뭘 알아야 말이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제가 뭘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별 수가 없으니까 그저 잠자코 주는 밥이나 먹고 문객들과 장기나 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인 집에서는 애가 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인을 보내어 방도가 생겼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다려보라고 이르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루는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또 보챈단 말입니다. 마님의 병을 고칠 방도를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장기가 안 되는 판에 자꾸 보채니까 선비가 그만 역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판을 하인에게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옳지 이걸 삶아 먹이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장기판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사랑방 도인님이 이걸 던져주던데요. 아마 삶아 먹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옳거니 불치병에는 여러 사람의 손독이 명약이라 하더니 과연 장기판에는 손독이 잔뜩 묻었겠다. 얘들아 어서 푹 삶아라. 장기판을 삶아서 그 물을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것입니다. 거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생원네 집에서는 부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참 대접을 잘해주고 돈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며칠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우몰려와서 선비를 모셔간다고 야단법 썩인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금은보화를 몽땅 도둑 맞았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왔습니다. 에라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잣집에 가서 대접이나 잘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부잣집에서는 온갖 음식을 큰 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선비를 상 앞에 앉히더니 부디 금은보화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온 식구가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고 뭐고 우선 음식이나 먹고 보자 싶어서 차려놓은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식구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제발 도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득달같이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도둑을 무슨 수로 알아내겠습니까? 뾰족한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상위에 놓인 떡에서 김이 뭉게뭉게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갓 쪄낸 떡이니까 김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하기는 해야겠고 할 말은 없으니까 혼자 소리로 뭉게뭉게 올라간다. 뭉게뭉게 올라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여 선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웅성거리더란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뭉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뭉게를 잡아다 물어보니 정말 도둑이지 뭐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참 우연히 도둑을 잡았습니다. 양반들은 선비에게 노자돈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선비는 돈이 생기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돈을 주자 부인이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선비도 더 이상 글만 읽지 않고 부인을 도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선비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늘에서 한 번이라도 사소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머슴이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논에 가서 김을 매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고 처량하단 말입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가을 거지를 해놓으면 땅 주인들이 반 넘어 걷어가 버리니 남는 게 없고 그러니 해마다 살림은 쪼들리고 게다가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사는 처지를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사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하고 흥얼흥얼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사방을 둘레둘레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그 참 이상하다 하고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사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했더니 또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숨어서 그러나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논두렁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에 풀포기를 헤쳐보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껍데기 속에서 이렇게 몸을 내밀고 있다가 총각이 보니까 얼른 껍데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농 안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논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까 글쎄 방 안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이 항상 잘 차려져 있지 뭡니까? 머슴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꼭단 세상에 온 기분입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마파람에게는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논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보니 어제와 똑같이 밥이 항상 잘 차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밥상을 차려놓는단 말인가? 총각은 하도 궁금해서 그 다음 날은 일하러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때가 되니까 방 안에서 고운 색시가 살금살금 나오는 것입니다. 참 선녀같이 고운 색시인데 이 색시가 부엌에 나와서 뭘 뚝딱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한 상 떡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색시가 밥상을 방 안에 갖다 놓고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 저 색시가 바로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시로구나. 총각은 앞뒤 재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색시를 꼭 붙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색시는 참 난처한 듯이 사정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댁에 몸을 의탁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 때가 되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저는 천상의 선녀인데 남편을 여위고 수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천상에서 남편을 여윈 지 100년이 지나야 혼인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나 총각은 한사코 색시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못 보았다면 모를까. 이왕의 모습을 본 다음에야 이 고운 색시를 농 안에 들여보내고는 한시도 못 살 것 같단 말입니다. 치맛자락을 틀어지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색시는 그날부터 머슴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것 같이 고운 색시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됐습니다. 꿈 같은 일이 생시에 벌어졌으니 자다가도 좋아서 싱글벙글 웃는 판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도 재미가 절로 나서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들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좀 많았던 모점심 때가 되어도 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더 하자 하다가 해가 기울도록 집에 못 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색시는 점심밥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점심을 가지고 들에 나갔습니다. 가다 보니 저쪽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 오는 것입니다. 물렀거라 섰거라. 걔 물러섰거라. 하고 떠들썩하는 소리가 요란하거든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고을원에 행차가 올 게 뭐겠습니까? 색시는 얼른 길 아래로 내려가 풀덤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고을원이 보니까 저 아래 풀덤불 속에 환하게 오색빛이 비치거든 말입니다. 원이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이방더러 분부를 하는 것입니다. 냉큼 저 아래 풀덤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방에 색시가 숨어있는 풀덤불로 어기적 다가갔습니다. 원에게 잡혀가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색시는 신고 있던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부탁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또께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방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신을 받아들고 원에게 가서 이것밖에 못 보았노라고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은 아직도 빛이 비친다고 하면서 다시 가보라지 뭡니까? 이방 할 수 없이 다시 어기적 색시한테 와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같이 가자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색시가 이번에는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벗어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방이 그 은가락지를 원에게 갖다 바치며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니 원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아, 신이 있고 가락지가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터인데 냉큼 데려오지 않고 뭘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방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색시한테 가서 도저히 안 되겠소. 내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니 어서 갑시다. 하고 색시를 잡아 끌고 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원이 색시를 보더니 색시의 뛰어난 미모에 그만 입이 해벌어져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님의 권세가 막강해서 이렇게 아녀자를 잡아가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색시가 이런 나쁜 원님한테 잡혀간 것입니다. 남편이 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보내달라고 색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시는 관하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없어졌거든 말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찾아봤지만 관에 잡혀간 아내를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수소문을 한 끝에 아내가 고을원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이 있을 것이라고 한 색시의 말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뉘우쳤지만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남편은 날마다 관아의 높은 담 밖을 서성거리며 아내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포졸들에게 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지만 그 다음 날이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담 밖에 와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고 아내를 부르며 통곡하던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은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날마다 아내가 사는 관아의 뜰을 돌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우렁이 색시도 남편 생각에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있어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파랑새 2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때란 게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아니면 너무 느긋하면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의 관계도 이 이야기처럼 닷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은의 가픈 두꺼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꺼비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는 미련하고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그게 참 영물인 모양입니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두꺼비는 다 사람한테 좋은 일만 하지 사람 해코지 하는 두꺼비는 없거든 말입니다. 이 이야기도 사람한테 좋은 일하는 두꺼비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옛날 옛적 어떤 가난한 집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는 홀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집이지만 처자는 아주 착하고 미물 하나도 죽이지 않는 성품이 좋은 처자인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벌써 시집을 가도 되겠지만 집에 남겨질 홀아버지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혼처도 차일차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처녀가 하루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푸고 있으려니까 난데없이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처녀를 한번 쳐다보고 밥주걱을 한번 쳐다보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아, 저것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으러 왔나 보다. 에그 불상도 해라. 처녀가 밥을 푸다 말고 밥 한 주걱을 사발에 담아 두꺼비한테 줬습니다. 두꺼비는 그 밥을 꾸역꾸역 따먹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끼니 때만 되면 두꺼비가 엉금엉금 부엌에 기어들어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것입니다. 처녀는 두꺼비와 정이 들어서 머슴두꺼비라고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처녀는 밥을 지을 때 아주 머슴두꺼비 목까지 더 지어서 사발에 한 주걱씩 담아줬습니다. 머슴두꺼비는 그 밥을 얻어먹고 날로 몸집이 커져갔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서 처녀가 아버지 성화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 가기 전날 저녁에 두꺼비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기에 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주면서 머슴두꺼봐, 머슴두꺼봐. 불쌍한 머슴두꺼봐. 이제 내가 시집 가고 나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꼬. 이 밥이나 실컷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머슴두꺼비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가면서 밖을 내다보니 아, 글쎄 머슴두꺼비란 놈이 가마 뒤를 엉금엉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것이 밥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나 시집 가는 데까지 따라오는구나. 이러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도 끼니 때만 되면 머슴두꺼비가 부엌에 엉금엉금 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밥 얻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슴두꺼비에게 밥을 한 사발 담아주면 꾸역꾸역 다 먹고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처자의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처자는 모든 걸 팔자로 생각하고 머슴두꺼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색 씨가 사는 고을에 참 괴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로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원님은 하룻밤 자고 나면 죽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고을의 원으로 내려올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 누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오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원으로 앉히려고 동네방네 방을 붙였는데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동냥아치고 각설이고 아무나 돈을 주고 사서 관복을 입혀가지고 동원에 들여놓으면 이튿날 아침에 죽어 나오니 누가 나서겠느냐 말입니다. 색시가 이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친정아버지가 나를 시집 보내고 의지할 데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차나깨나 마음에 걸렸는데 내 몸 하나 없는 셈치고 원님으로 나서서 돈을 많이 받아 아버지 여생이나마 편하게 지내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동네방네 사람 구하러 다니는 관원에게 가서 안악내도 사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라에서야 급한 참에 뭐 안악내고 남정내고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선뜻 그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색시는 많은 돈을 받아서 친정아버지께 보내고 그날로 관복을 차려입고 고을원이 묵는 관하로 갔습니다. 그런데 색시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머슴두꺼비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서 색시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머슴두꺼봐, 머슴두꺼봐. 불쌍한 머슴두꺼봐. 이제는 나를 따라와도 소용없다. 이 길이 저승 가는 길인데 누가 너에게 밥을 주겠느냐. 그래도 머슴두꺼비란 놈은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색시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춰서면 두꺼비도 멈춰서고 걸으면 머슴두꺼비도 따라 걷고 이렇게 자꾸 따라오니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관아에 가서 색시가 방에 들어가니 머슴두꺼비도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색시가 아랫목에 앉으니 두꺼비는 윗목에 척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둘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 밤이 이슥해지니까 두꺼비가 갑자기 색시 머리 위로 하얀 입김을 푸푸 내뿜더란 말입니다. 왜 그러나 하고 머리 위를 쳐다보니 천장에서 팔뚝만 한 왕지네가 디롱디롱 매달려 내려와서 색시 머리를 물려고 그러지 뭡니까. 그런데 머슴 두꺼비가 내뿜는 입김 때문에 못 물고 도로 천장으로 스르르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 지네가 또 내려와서 색시를 물려고 하다가 머슴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으니까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네가 내려오기만 하면 머슴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어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게에다 거적을 얹어 짊어지고 괭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원님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날로 죽어 나오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치르려고 온 거지 않겠습니까? 와보니 색시가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색시가 마을 사람들더러 천장을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장을 뜯어보니 대들보 밑에 커다란 왕지네가 매달려 있는데 이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온몸이 새빨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네를 잡아다 팔팔 끓는 기름솥에 넣어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색시는 그 뒤에도 고을원으로 앉아 정사를 보았는데 세금과 부역을 줄이고 송사를 공평하게 닦아서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두꺼비는 어찌 되었을까요? 참 그 두꺼비는 지네가 죽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머슴 두꺼비는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보자 하는 일을 했는데 1000개의 명을 어기고 몰래 인간 세상에 내려와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옥황상제께서 괘씸하게 여기고 1000개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두꺼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미물인 100년 먹은 지네를 죽이자 옥황상제의 화도 풀려서 죄를 사하고 다시 1000개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후로 두꺼비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나 벌레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찮은 미물이라도 정을 준다면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식들이 키워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가끔 들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미물보다 나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선비가 딸 하나 낳고 아내가 죽어서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는 제가 낳은 자식을 여러 때리고 와 살면서 의붓딸을 몹시 구박했습니다. 후처는 성품이 아주 고약하고 인간사 도리를 모르는 나쁜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못된 안악을 선비가 모에 홀린 듯 제취를 한 것입니다. 그럼 착한 딸은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데리고 온 자식들은 밥도 잘 먹이고 편한 일만 시키면서 의붓딸은 밥도 잘 안 먹이고 굳은 일만 시키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밤낮 구박을 하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의붓딸을 내쫓았는데 나가서 밥도 못 빌어먹게 하느라고 아주 두 손을 잘라서 내쫓았습니다. 내쫓긴 딸은 거렁뱅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커다란 기와집 담장 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쑥 나와 있고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차에 얼마나 그 감이 먹고 싶은지 감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감을 따려야 딸 수도 없고 그러니 한숨만 쉬면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딸은 감나무 밑에 쪼그려 앉은 채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와집 담장 안에서는 이 집 아들이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거든 말입니다. 글을 읽다가 졸려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저희 집 감나무 밑에 선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잠이 깬 총각이 그거 참 이상한 꿈이다 하고 밖에 나가보니 감나무 밑에 웬 비렁뱅이 계집아이가 쪼그려 앉아 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드니 꿈속에 또 선녀가 감나무 밑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잠을 깨어 나가보면 비렁뱅이 계집아이만 있고 또 들어와서 글을 읽다 보면 깜박잠이 들고 꿈속에 선녀가 나타나고 이러는 겁니다.
필경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총각이 이렇게 생각하고 비렁뱅이 딸을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비록 손이 잘려나갔어도 꿈에 본 선녀 모습과 똑같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제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알면 되쫓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 방 병풍 뒤에 숨겨뒀습니다. 아침이면 새순물을 방으로 떠가지고 와서 세수를 시키고 끼니 때가 되면 제 밥을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전에는 이 총각이 밥상에 음식도 많이 남기고 새순물도 말끔하더니 요새 와서는 밥상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새순물도 더 더러워졌습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고 여기고 총각 어머니가 아들방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병풍 뒤에서 웬 계집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흉측한 아이를 어찌 내 방에 들였느냐? 꿈에 3번이나 선녀가 나타나서 나가보니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기이한 일이라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총각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비록 손이 잘렸지만은 인물이 곱고 행동거지가 얌전한지라 따로 방을 마련해서 거처하게 해줬습니다. 몸종을 하나 딸려서 밥도 먹이고 세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나이가 차서 참한 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 처녀를 아들하고 혼인을 시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신랑이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됐습니다. 떠나면서 신랑은 색시에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이 생기면 편지를 써서 서울로 기별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과거 보러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색시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색시는 이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리고 싶어 편지를 써서는 머슴을 시켜보냈습니다. 머슴이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이 색시를 쫓아낸 계몬의 집일 게 뭐겠습니까? 색시 집머슴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세마님이 손이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모는 필시 제가 손을 잘라 쫓아낸 의붓딸일 거라고 여기고 밤중에 몰래 머슴의 옷을 뒤져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보니까 쫓겨난 의붓딸이 부잣집 외동아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는 말이거든 말입니다. 계모가 그만 셈이 잔뜩 나서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 넣어놨습니다. 가짜 편지에는 그 집 어머니가 쓴 것처럼 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팔도 없는 흉측한 것을 낳아서 내쫓아야겠다 라고 써놨습니다. 머슴은 그것도 모르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랑한테 전했지 뭡니까. 신랑이 편지를 보고 답장을 써서 보내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갈 때까지는 내쫓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하고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가지고 내려가던 머슴이 또 계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단 말입니다. 계모는 하인이 잠든 틈에 편지를 꺼내보고는 또 가짜 편지로 바꿔놨습니다. 당장 애미와 아이를 내쫓으세요. 부정타게 어찌 그런 아이와 한 집에 있겠습니까? 하고 써서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머슴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필경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편지에 써놓은 대로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색시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엄동설안의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걸식을 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마시는데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시다 보니 아이가 그만 미끄러져 샘물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색시는 급한 나머지 손도 없는 팔을 내밀어 아이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샘물에서 두 손이 나와서 팔목에 척 붙지 뭡니까? 색시는 잘렸던 손을 다시 찾아서 성한 몸이 됐습니다. 색시는 그 뒤에도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과거 보러 간 신랑이 급제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색시와 아이가 쫓겨나고 없지 뭡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누군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선 색시를 찾는 일이 더 급하니 색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은 등짐장수 차림을 해가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색시를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에 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 색시하고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손이 성한 사람이라 세상에는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색시대로 제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이 주막에 들었는데 등짐장수 차림이라. 세상에는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 아버지를 보고는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고 안기는 것입니다. 아이는 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건만 천륜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륜은 무서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 후 남편은 정승판서까지 지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아서 모두 높은 벼슬까지 올라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짜 편지를 써서 색시를 해코지한 계모는 관에 고해서 벌을 받게 됐는데 옥중에서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눈이 멀고 입이 뭉그러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이지만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서 평생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필기정이란 일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도 멀고 입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옛날 옛적에 어떤 머슴이 살았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서부터 양반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하던 머슴살이를 그만하고 그동안 일한 세경을 받아서 10년 전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세경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대에다 넣어서 허리에 차고 가는 판인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길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 밥을 먹고 뒷간에 가려고 보니 허리에 찬 전대가 무척 거치적거리겁니다. 그걸 차고 볼일을 보다가 흘러내리는 날에는 뒷감당도 못할 것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망설이는데 마침 뒷간 들머리에 큼지막한 돌절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옳지, 저기에다 넣어두면 되겠다. 보는 사람도 없으니 거기 잠깐 넣어두고 뒷간 갔다 온 데서 무슨 탈이 날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돌절구 안에 전대를 넣어두고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그새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지 뭡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10년을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뒷간에 있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라곤 주막 주인인 과부주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주모가 돌절구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봤거든 말입니다. 귀신이 한 짓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 손을 댔단 얘긴데 그게 주모 말고는 도무지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막 주모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혹시 돌절구 안에 돈 넣어둔 건 못 봤소? 그러니까 주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못 봤어. 거기에 뭐가 있었단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뒷간에 있을 동안 절구 근처를 지나간 사람은 주모밖에 없는데 정말로 못 봤단 말이오. 그러니까 주인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거참 생사람 잡는군. 못 봤다는데 왜 넣지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옥신각신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 길로 관가에 갔습니다. 그간하의 원님은 판결을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판결이 명계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과부주모는 조금 찜찜하지만 모증거가 없으니깐 뭐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못 봤다고 우겨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서 머슴이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여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말을 듣더니 포조를 시켜서 주막 주인을 데려오라 이르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오니까 하나하나 케어묻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네 주막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데 정말 모르는가? 예, 모릅니다. 정말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생사람을 잡는 것이에요? 그때 주막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잘 생각해 보아라. 없었지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하는 말이 돈 잃은 사람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도둑은 돌절구가 틀림없군. 이러거든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돈을 돌절구에 넣어두고 볼일 보는 사이에 돈이 없어졌다는데 그때 주막 안에는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런데 주인은 모르는 일이라니 돌절구밖에는 알 리가 없지 않나.
귀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 돌절구 소행이 틀림없지. 안 그런가? 예.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요. 주인이야 속으로 우습긴 하지만은 잘 되었다 싶거든 말입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죄가 안 돌아오게 됐으니 잘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스워서 쿡쿡 웃느라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절구가 도둑이라니 우습지 안 우습겠습니까? 명판결에 고을원님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지금 보니깐 헛소문이었구나 하고 주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판결을 내리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괜히 속을 태웠구나 저런 바보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원님은 다시 말을 잇기를. 그래서 말인데 그 돌절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도둑질을 할 것인즉. 그래서야 길손들 손에도 손해려니와 당신네 주막이며 우리 고을 소문도 나빠질 게 아닌가. 그걸 당장 없애야겠으니 주인은 내일 안으로 돌절구를 쳐다가 70리 박바다에 빠뜨리고 오라. 그리고 그 고을 원님에게 고하고 틀림없이 빠뜨렸다는 증서를 받아오라. 이런단 말입니다. 주막 주모가 들어보니 하늘이 노래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절구를 70리 밖 바다에까지 어찌 나르겠습니까? 굳이 나르려면 못할 거야 없지만 그러려면 일꾼 품삯만 해도 엄청나게 될 것인데 그 짓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줄 잡아도 훔친 돈 10배는 더 들겠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원님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사또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돈을 그냥 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애매한 사람이 덤터기를 써서 해야 될 말인가. 저희 집 돌절구 지신이 저한테도 허물이 없다 할 수 없지요. 그래 그러면 이런 돈을 다 물어주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돌절구 단속을 잘 하겠는가. 그래도 절구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돈의 2배를 저 사내에게 주어야 할 게야.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2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은 잃은 돈을 고스란히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명판결의 원님이라 소문이 났는지 그때 주모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손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현명한 원님들이 많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두뇌외가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5살이나 되니까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됐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중얼거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신경 쓰지 마시오. 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3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습니다.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남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산거지입니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 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상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 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상거지가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 주니까 절로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피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상거지는 날이 새자 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됐습니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상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에 마서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상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상거지 낯에다 퍼붓는단 말입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 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다른 것입니다. 셋째 딸은 두 언니보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혼례한 지 사나흘도 안 돼서 남편이 죽은 청산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상거지 머리가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준단 말입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 마을 큰 집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치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상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에 엎드려라. 그래서 상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상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 다녔습니다. 둘째 딸도 상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상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상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터이니 있다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놓을 테니. 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치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상거지 혼자 남게 됐습니다. 상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비단옷을 떨쳐 입고 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 피리를 불면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당도하니 큰집네 집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만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상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상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습니다. 상거지는 잔칫집에서 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 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칫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상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상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거든 말입니다. 상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더란 말입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거든 말입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상거지가 셋째 딸과 혼이 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거든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끼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첫째와 둘째 딸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혼례도 못 치르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요즘에도 아랫사람들에게 하대하는 첫째 딸, 둘째 딸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다가 우습게 보다가는 언젠가는 꼭 벌을 받을 것입니다. 머슴은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